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은 오늘은 그 민감한 부분은 발표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무서운 날이 아니라 표현을 얘기하면은 폭풍의 날이 되겠죠. 네, 폭풍 전야군요. 네, 폭풍 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도 이제 대구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진박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에서 강남 지역구는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쪽도 조윤선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 빅매치가 서초구에 있지 않습니까? 예, 등을 예. 포함해서 지금 수도권하고 더 나아가 서울하고 이 대구 쪽에서의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엄청난 폭풍이 불 수도 있는 그 암시를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예.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뭐 품격 문제라든지 뭐 중진 다선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등식을 성립시키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혹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예. 뭐 판단해 보는 겁니다. 네. 오늘 그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한 3대 요건, 공천 배제 될 수 있는 3대 요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가 의심되는 사람, 당 정체성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 현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선을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2번에서는 사람들이 윤상현 의원을 떠올리는 거고, 1번에서 윤상현 의원을 떠올리는 거고, 2번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유승민 의원을 떠올리는 거고, 3번은 누구 얘기입니까? 아마 지역에서. 그 중진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영남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남에서 이제 다선이면서 편한 지역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새누리당이 강한 지역에서는 지금 다선 의원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영남 지역에 있어서의 다선 의원을 겨냥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뭐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지금 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 TK 쪽과 연관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선하고 이제 또 이렇게 당의 정체성하고 애매하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의 정체성 관련해서 이제 아주 화제가 되고 주목받는 건 유승민 의원이지만 또 이른바 비박계열 중에서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조금 잘못 갔을 때 본인의 입장을 명쾌하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아마 허준석 앵커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번에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논란이 이재호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재호 의원이든 심지어는 최근에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지만은 부산에서의 박민식 의원 이런 것도 박민식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단수 공천이 뭡니까 당에 지금 등록을 한 상황이거든요. 당에서 결정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니까 뭐 논외로 치더라도 예. 정두현 의원, 김용태 의원 정도만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확정이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확정이 되기 전에 특이하게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 대부분 을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비박에 해당돼 가지고 박근혜 정부로서는 좀 까다롭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은평, 을의 이재호. 이제 확정은 됐지만은 서대문, 을의 정두원. 또 강서, 을의 지금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는 김성태 의원. 그다음에 양천, 을의 김용태 의원은 결정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당의 을에 있던 입장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다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수도권에는 두 사람이 5선이 있죠. 지금 얘기 꺼냈던 이재호 의원이 있고. 예. 그다음에 황우여 의원도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네. 또 이것 혹시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애매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가 의심되는 사람 하나만 했다면 윤상현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이한구 의원이. 예. 네. 오히려 다른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물타기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당의 정체성 또 편한 지역에서 다선한 사람들 같이 엮어가지고 물고 들어가서 오히려 윤상현 의원 문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라든가 친박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 컷오프하기 오히려 쉬운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용산구의 진영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도 공천이 확정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심하게 충돌하다가 결국은 장관직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용산 지역을 뭐 어떤 지역으로 분류할 수는 모르겠지만 네. 그 부분도 만약에 진영 장관이 배제된다면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이제 지적을 좀 해주고 싶은 거는요.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에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국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회법 114조 자유투표 규정이 있거든요. 국민의 대표는 당론에 기속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고 돼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헌법 정신을 지키고 선거법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은 이 원리 긴축에 따지면은 공천을 못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문제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후폭풍이 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이한구 위원장이 발표한 그 경선 결과에서는 보니까 현역 의원 중에는 정문원 의원, 네. 지난번 NLL 문제로 야당하고 각을 대립각 세웠었던 정문원 의원이 탈락했고 경선에서 이혜리사 의원 비례대표인데 이제 대전 예. 쪽에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예, 이제 안된 탈락했고요. 것 같고요. 안홍준 의원도 탈락했고 현역 중에는 3명이 경선에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까 몇 분 또 보니까 지금 결선 투표까지 남겨 있는 지역도 몇 군데 있더군요. 정리해봐야 알겠지만. 예. 의외로 현역 의원들이 뭐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2012년 선거 때는 실은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41.7% 현역 의원 탈락시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 20%를 조금 넘게 현역 의원을 탈락시켰는데 반해서 네, 네. 새누리당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말로는 지금 상향식 공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전화 여론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예. 결국은 현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일부는 경선을 통해서 탈락한 분도 계시지만 뭐 지금 전체적으로 한 23명 정도를 가지고 봤을 때 탈락된 사람들 숫자는 굉장히 적거든요. 경선을 통해서 탈락된 사람은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5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봤을 때 현역 프레임이라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향식 공천에 대한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역에 관련돼서 이 현재와 같은 전화 여론조식 방식의 상향식 공천에는 현역 프리미엄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걸 지적을 하고 네. 싶습니다. 오늘 나온 국민일보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 봤더니 유승민 의원 지역구가 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왔던데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그 이재만 구청장하고 그 새누리당 대구 동을에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거기에서 전체 지지층, 전체 응답자하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층 응답자하고 그 두 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50.4 대 37.8로 조사됐고요. 유승민 후보가 앞서고요. 이 중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48.6 대 46.3, 아주 박빙으로 많이 지금 이재만 전 구청장이 추격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요. 김 원장님은 이번에 유승민, 윤상현 두 사람이 제일 관심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현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가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이번에 탈락시킬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본인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지지도가 있는 거고 또 이게 수도권 의원들의 경우에는 당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건데 아까 제가 이제 오히려 윤상현 의원 문제가 만약에 불출마하는 쪽으로 당에서 권유하는 그런 방향이 된다면은 같이 걸고 넘어가지고 좀 처리될 소지까지 있어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한테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각종 조사들이 김문수 의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왔었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난번 사전 여론조사로 흘렸던 내용도 이제 10%로 나왔었고 이번도 보니까는 이전보다는 격차가 많이 줄었고 아까 이재만 말했던 구청장하고 말씀하셨는데 더구나 이제 한나라당만 새누리당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앞서기는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 있어가지고 대개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앞서지만은 이전 조사만큼 그렇게 격차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때까지 따라붙을 것인데 어느 정도 따라붙을 것인가라는 이제 대개 그런 예측이었습니다. 문제는 따라붙기 이전에 과연 공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주목이 되겠죠.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새누리당 지지층만 가지고 대구 동구를 평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적합도에서는 여전히 앞서는데 한 3가지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플랜은 윤상현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을 패키지로 해서 지금 우리 김만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수도권에서의 이런 후폭풍이 문제가 되니까 동반 탈락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은 경선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진박 마케팅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천하는 방법이 이제 있겠고 예.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 그건 엄청난 이제 나중에 후폭풍이 불 텐데 유승민 의원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것에 실리적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저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추론을 해본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부분에 대해서 예. 모종의 결심이 처진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저런 기준을 발표할 이유가 없었죠. 옛날에 뭐 공천과 관련돼서 기준을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뭐 양반집 도련님 얘기를 했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는 첫 번째는 윤상현 의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지금 유승민 의원 이런 식으로 좁혀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플랜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하여튼 전망해 봅니다. 네. 이한구 공관위원장 이런저런 얘기는 상당히 강한 얘기를 불쑥불쑥 했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조치로는 안 나왔었는데 가장 1차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발표를 연기했던 하루 이틀 연기했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유승민 의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로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공천관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황진아 의원이라든가 홍문표 의원 정도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김무성 대표 계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되게 사람들이 한정돼 있었죠. 예. 김성태 의원 등등 한정돼 있었는데 그 점에서 보자면 지금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는 김학용 비서실장 여기도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김성태 의원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주 뭐 김무성 대표하고 아주 가깝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적 자유롭게 청와대에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박민식, 강석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공천이 안 돼 있는 상황을 보면은 특정인에 주목하고 있다가 다른 비박 진영에 대해서 혹시 교체가 수적으로 많이 나올 소지도 있지 않는가 생각 들고요. 아까 황우여 의원 5선 다선 의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었죠. 기자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6선에 이해찬 의원까지 탈락시킨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나 새누리당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히려 본인이 다른 거 자르는데 혹시 또 이용하는 무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수도권의 다선 의원이 좀 걱정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당사들로서는. 예. 그러니까 아까 이한구 위원장의 3대 요건 중에 아무래도 1번은 윤상현, 2번은 유승민, 3번은 황우여 이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 두 분 말씀 종합했을 때 내일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잘라낼 것인가 했는데 오늘 컷오프 됐단 말입니다. 우선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김 원장님은? 일단 당에서는 그렇게 원했었는데 가급적이면 당에서 강제로 탈락시키는 방향보다는 본인이 선택의 기준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해가지고 아마 이제 인위적으로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아마 당의 기존에 있던 주류세력을 교체하는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람이 이해찬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이해찬 의원의 지금 공천에 따른 이후의 진로는 현재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 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당의 진로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해찬 의원이 원내에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구심점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정비할 소지가 있지만은 그렇게 나갔을 때 이후에 총선 이후에 과연 기존에 이른바 친노라고 하는 세력이 누구를 구심점으로 갈 것인가 그 점을 고려한다면 총선 국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영향을 좀 미칠 그런 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번 선거의 핵심은 여전히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해가지고서 엄청난 122석이 걸려 있는데요. 충청도 같은 경우에 27석, 호남 28석, 그리고 강원도 8석을 합치면 63석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남은 전체가 65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남 지역이 많이 배정돼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다면 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이 하는 목표 수위 120 내지 130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수도권에서 승리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속했었던 여러 문제가 아니라 이해찬 의원을 교체를 한다는 거나 이미경 의원 교체를 한다는 거나 그래도 더 민주당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이끈하는 그 인상을 심어주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먹혀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라고 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전병헌 의원이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마 득표력에서는 아마 앞서는 것 같은데 정무적 판단이란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란 게 결국 뭐냐면 비대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이냐는 걸 베이스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울 요소인 것이고 결국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뭐 더민주당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강도 높은 특단의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난번에 그 3선 이상 다선에 대해서 50%를 정밀 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교체 대상이 다선 의원이 많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은 3선급이 3사람이 있었죠.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여기에다가 초반에 한 명 그 전략공천적으로 했던 강기정까지 포함하면 4명이 되겠고 오늘 나온 이제 이해찬, 이미경 두 사람까지 되면 6명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해찬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경 의원의 경우에 5선 아닙니까? 네. 역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중에 5선에 했던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요. 예전에 박순천 여사가 있었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5선을 했었죠. 그리고 이미경 의원이 5선하고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공천 받아가지고 만약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역대 여성 중에 최다선을 이제 겨냥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군요. 문턱에서 이제 좌절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추미애 의원이 아마 공천 받아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은 당선이 될 경우에는 현재 4선이기 때문에 예. 뭐 5선 겨냥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미경 의원은 지난번에 5선일 때도 부의장에 도전해가지고 실패를 했었죠. 만약 6선이 된다면 부의장이든 의장이든 다시 한번 도전할 계획이었을 건데 네. 본인으로서는 안타깝겠죠. 네, 두 분께 한 가지씩의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원장님께는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일각의 반응은 친노의 뭐 얼굴이랄까 상징이랄까만 잘라낸 것이지 친노 패권주의가 청산된 것 같지는 않다. 전체적인 공천 결과가 지금까지를 봤을 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찬 의원까지 포함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실상은 친노가 내밀하게 작동하면서 격까지만 이렇게 청산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일정하게는 김종인 지금 비대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공천을 가지고 이후에 경쟁할 것인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친노 패권 여부에 따라서 통합이라든가 연대하겠다라고 했던 국민의당 입장이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 연대 차원도 주고받는 식의 연대는 이미 시점으로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본인이 지지도가 밀려가지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개별 후보들 간에 타협을 통해서 하든가 그런 식의 연대만 남아있지 당 차원에서 연대도 사실상은 하기 어려운 시점으로 이미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른바 친노 패권이 청산됐는가에 대해서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정 부분은 청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해찬, 왜냐하면 그거는 김한길 전 선대 상임위원장이 지명을 했잖아요. 이해찬, 물론 거기에 이제 전해철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적인 분은 이해찬 의원이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투영됐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보는 평가가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확정은 안 됐지만은 개혁 면에서 봤을 때 공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이 그런 질문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는 이걸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문재인 대표 전 대표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김종인 대표하고 어느 정도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해찬 전 대표까지 쳐내는 것을 보고 매우 불편한, 그래서 뭔가 이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거는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문재인도 죽고 김종인도 죽으니까 서로 공멸보다는 그래도 여튼 간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무슨 뭐 친노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모든 걸 가진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뭐 김종인 대표가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백기투항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거는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원장님. 원래 그 상황이라는 것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예. 총선 결과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 문재인 대표의 입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압도적으로 기대 이상으로 승리를 했을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거를 무너뜨릴 새로운 구심점 같은 게 또 만들기 어렵죠. 대표적으로 이해찬 의원이 지금 빠져버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반대로 아주 안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대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왔을 때는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잘 나왔을 때는 김종인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돼서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상당히 총선 이후에 입지를 마련하기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쉽지 않은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마지막 김 교수님은 총선 이후에 김종인 대표의
뭐 거취의 입지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글쎄요, 뭐 전망하십니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공천이 끝나고 나면 솔직한 얘기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무슨 힘을 가지고서 끌고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토색구팽은 아니지만 지금 과정 속에서보다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경우 의원들 스스로가 각자 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는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걸고 선거 유세를 한다든지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과연 안 나올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빅퀘스천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불출마를 했다고 하지만 서울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 저는 문재인 전 대표를 투입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관점 있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교수님, 김만은 원장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